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 한국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연해주 지사가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의 제안에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푸틴과 결별한 러시아 관료의 행보로 인해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이 열리게 되는 상황.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연해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연해주 지사는 단호한 어조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향후 연해주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 관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연해주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은 물론이고 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전쟁으로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위해 준비하던 연해주는 오히려 연방정부의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고, 이에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올레크 코스야코 지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대탈출 엑서더스의 행렬에서 지사가 직접적으로 푸틴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독립을 선언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는 연해주를 한국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며 자립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금 연해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걸 공표했죠. 러시아 타스 통신사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소식을 전하며 연해주의 독립적인 행보는 전쟁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줬다고 평가. 생존 앞에서 러시아 연방의 연대는 허망한 구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회 회의에서 러시아 공산당 소속 바수케비치 의원과 제나디 술가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푸틴의 행보를 비난했는데요. 푸틴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평가하며 이번 전쟁이 공식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러시아 공직자 입에서 실패라는 소리까지 나오며 이번 전쟁에서 연해주가 많은 희생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갑작스러운 발언의 의회 진행자는 물론이고 공산당 당수인 아나톨리 돌가초프도 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발언이며 공산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분노했죠. 친푸틴 세력으로 알려진 러시아 올레크 지사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방향을 선회하며 이들 두 의원의 발언을 치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극적인 반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국영 매체를 비롯해 다양한 공산당 기관지로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푸틴은 선전기술을 동원하며 전쟁 합리화에 나섰지만 이것도 경제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푸틴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연해주 지사마저도 연방정부와 갈라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결정. 일찍이 스위스 주재 러시아 대표부 참사관인 보리스 본다레프가 사직 선언을 한 것과 맞물리며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연방 해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해체했을 때도 이런 움직임은 드물게 일어났죠. 보리스 본다레프는 사직서를 통해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한 전쟁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죠. 이어 러시아 외교 및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러시아 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죠.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기고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영토를 집어 삼킬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푸틴이 속아 넘어갔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지나면서 현재 러시아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갈에 러시아 당국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죠. 마치 이런 사직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반역자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인 올리가르히 신흥 재벌 올레그 틴코프는 푸틴을 향해 대량 학살범이라며 대놓고 비난. 이를 감싸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며 강력한 수위의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리드만과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를 넘어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실은 것은 푸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러시아 재벌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대통령 직속 부대로 알려진 국가근위대 ROSGVARDIA 대원 115명 역시 우크라이나 임무 거부를 선언하며 러시아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임무 포기 선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들은 푸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는 이들만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세계 최고 통화 전문가이자 러시아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사직을 선언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그녀를 붙잡으며 푸틴은 만약 그녀가 러시아를 탈출할 경우 목숨을 부지하고 탈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사직을 포기하고 총재 자리를 연임하며 러시아에 남아 생존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핵심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푸틴을 떠나 생존을 위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이죠. 러시아 연해주지사의 독립선언과 한국으로의 영토 의탁 주장까지 나오면서 러시아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연해주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콕 집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과 연해주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유형지로 사용될 만큼 척박하면서 개발이 안 된 땅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주민들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항해도시 나혼카로 쫓겨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감당하기 힘들거나 러시아 정부가 처치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들을 극동지역 시베리아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만큼 시베리아 지역은 척박한 환경이라 개발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북극 개발과 함께 극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연해주 개발에 의욕을 보였었죠.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극동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을 초대 개발에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요청할 정도였죠. 연해주에서 벌이던 여러 개발 사업 중 러시아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입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현하기로 결정한 7곳 중 한 곳으로 러시아 연해주가 선정되면서 연해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가 설립되면 그 근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기업들이 들어서면 연해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해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역시 올해 초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개발 협력이 중단되면서 연해주의 꿈은 끝났습니다. 기존 연해주 즈베즈다 항에서 한국과 협력하던 조선 사업 역시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연해주 주민들이 먹고 살 신사업들이 끊긴 것이죠. 중앙정부는 전쟁으로 지원도 어렵고 알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것도 전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연해주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기존 중요 사업 대부분을 한국과 진행했고 한국인들 상당수가 연해주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에 당연히 연해주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역사 문화적인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과거 연해주 근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한국인들은 뿌리를 잇지 않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해주로 사업을 하러 간 한국인들은 이들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정착하며 연해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해주지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병을 앓고 있는 푸틴의 상태 역시 러시아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만일 푸틴이 죽고 난 이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곳과 달리 연해주는 강력한 동아줄을 잡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연해주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 한국까지도 러시아 문제에 엮일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연해주의 파격 발언에 중국과 일본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잃어버린 강역을 되찾고 영토 확장의 기회 앞에서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며 부강한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10발 발사했는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크라이나군은 10발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시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딱 10발 쏘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방공망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10발을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고민이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맛보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수준을 가늠해보며 촉한기 대규모 공습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섣불리 대규모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순간을 찍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흑해 연안 항구에서 외국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의 위험은 다시 높아졌으며 홍해에 이어 이제 흑해 연안까지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의 도선사 1명이 숨지고 항만 노동자 1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뢰 피해를 본 민간 선박은 있었지만 이 화물선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흑해 항로의 위험이 다시 곤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전망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8일 밤 철광석을 싣기 위해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담당 장관은 이 배가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을 러시아 미사일이 격침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 항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중국 화물선들은 파나마 운하에서도 발이 묶여 해상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흑해 항로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지금 얼마나 가난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벌이별 장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부대가 타고 다니는 2인승 사륜구동 차량 위버기입니다. 정찰 중인 군인들의 생존성은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용 트럭에 100대공포를 올려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개조 자주포입니다. 없는 형편에 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부 가져다가 조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군 개구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군복이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튼튼해 보이면 일단 주워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끌면서 행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전쟁터에 별의별 물건이 다 뛰어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 홍보 영상에 버기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탄 발사기 버기카로 화력 지원하고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나오는 유사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을,
북한에서는 포탄을 구매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발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폭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북한산 포탄이 장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탱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도움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산 포탄의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없애기 위한 용도의 전선 부품이 빠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탄별 장약된 분말 양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도 종종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분명 북한산일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이 오죽 좋지 않았으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군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 참호에서 쥐가 옮기는 열병 마우스 피버형에 퍼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원병이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동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이동도 최소화하고 참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질병이 군대 내에 유행한다면 어느 쪽이든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근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돌파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선이 정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독한 소모전에다 겨울까지 닥쳐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푸틴의 뜻을 시진핑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뒤로는 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려고 바쁩니다. 특히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EU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판로에 애를 먹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자 이걸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중국의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였습니다. 올해 1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판로를 잃은 러시아가 할인해서 판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웃돈을 얹어 유럽에 팔고 있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이 허술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지지를 선언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폭 30km의 홍해 남단 바브 엘만 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민간 선박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사실상 홍해 항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홍해 항로는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지나는 곳으로 해마다 전 세계 해상 석유의 12%, LNG 8%,
컨테이너 20%가 이곳을 통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홍해 항로가 차단되고 또 차단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세계는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뜬금없는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를 홍해 항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은근슬쩍 1대1로 띄우기에 나선 것인데요. 하지만 자국에서 발생한 철도 참사만 봐도 중국이 과연 1대1로 화물철도를 운운할 입장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유럽행 화물열차 띄우기에 선봉에 선 매체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였습니다. 이 매체는 홍해의 긴장으로 인해 유럽과 지중해 지역으로 향하는 해상 항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홍해가 막히자 대륙간 화물열차를 대안으로 내세워 1대1로를 더욱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영문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얼레나우터 항구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열차의 중요한 출구다. 올해 이 항구에서 출발한 화물열차 수가 지난해에 비해 32.2% 증가한 318대에 달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하자 중국 화물선들은 선박에서 물건을 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로 옮겨 싣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까지 생각해낸 것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 7000km가 추가돼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쫄란드까지 홍해를 이용하면 평균 26일 정도면 되는데 홍해가 막혔으니 희망봉으로 돌아갈 경우 약 10일가량이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16일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화물열차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상 운송에 비해 비용이 더 비싸고 해상 운송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운송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알면서도 중국이 중국 유럽 화물열차 시나리오를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1대1로 띄우기를 하려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대1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시한 중국의 핵심 대외 확장 전략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을 해상으로 잇는 신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자체가 이런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를 그동안 꾸준히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재 이 신어우이우시 신장자치구 유럽, 위신 어우충칭 신장자치구 유럽,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국제 화물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공격을 하자 중국은 이참에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로, 즉 1대1로를 홍보하면서 철도 강국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기회로 여긴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철도 강국의 속내를 내비치자마자 황당한 사고가 발생해 이런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수 성대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지금도 사상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건 발생일인 지난 14일 베이징 당국이 발표한 사상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5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건만 났다 하면 일단 은폐하고 보는 습관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7분께 베이징시 북부 지하철 창핑선 시얼지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벌어진 열차 사고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전날 내린 눈으로 지상 선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앞서 달리던 열차가 긴급 제동을 했는데 뒤쪽 내리막 구간에서 따라오던 다른 열차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이징시 당국은 전날 사고 직후에는 추돌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열차 객차가 분리됐다. 부상자가 3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지 매체들은 사고 당시 열차 꼬리 부분 두량이 분리됐다고 전해 베이징시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를 간의 발표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추돌의 충격으로 앞서 달리던 열차의 후미 객차들이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청년보 등 현지 매체들은 사고가 발생한 시얼치역은 베이징 지하철 노선망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1일 이용 승객이 무려 40만 명에 달하고 아침과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8만여 명이 몰리는 곳입니다. 사고 당일 베이징에는 눈이 내려 평소보다 지하철 이용객이 더 많았던 데다 사고 시점은 퇴근 시간대였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에 퍼진 영상들을 보면 객차 두량이 분리된 모습과 열차 외벽 곳곳에 찌그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추돌당한 지하철 맨 앞칸에 타고 있었다는 리위 씨는 사고 직후 모든 승객이 충격에 앞으로 넘어졌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철도 강국 중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려 했으나 철도 추돌 사고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가 하면 해외에서도 1대1로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칠 중 유일하게 중국 1대1로 계획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4년 만에 탈퇴를 한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아주 뼈아픈 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에게 1대1로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여한 것은 실수라며 탈퇴를 시사했고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1대1로 참여 결정이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해 중국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1대1로 참여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하면 마치 경제적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이제 그 실상을 알아버린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중국 1대1로 참여를 다시 고려하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5개국의 경제 블록 가입을 거부하고 1대1로 탈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과의 국제 파트너십의 재조정을 시사해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아르헨티나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지원하기로 했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65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선거 기간 노골적인 반중 발언을 내놓았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전까지 계약은 중단될 것이다. 2009년 이후 매년 갱신된 양국 간 계약의 일환인 65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현재 달러 보유고가 100억 달러 이상 적자로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나 마찬가지인 아르헨티나가 IMF의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접근해 1대1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화 스와프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리가 요구한 통화 스와프 요청을 수락했고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65억 달러를 제시했다라고 중국을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중국과 관계를 끊겠다고 공언했던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가 집권하자 중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은 없던 일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반중 노선을 표명한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덴마크로부터 미국의 중고 F-16 전투기들 구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신형 JF-17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후 아르헨티나에 F-16 판매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 훈련, 병참 지원, 제트기의 여분 부품까지 약속하면서 중국과의 밀착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1대1로 참여를 쉽게 결정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무리하게 동참할 나라가 과연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던 차세대 전차들이 실전에선 속수무책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탱크의 천적으로 떠오른 보병용 대전차 로켓 때문인데요. 그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가 자국의 대전차 로켓 공격으로 줄줄이 파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에서는 하마스 군의 대전차 공격에 메르카바 전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극강의 방호력을 자랑하던 메르카바가 멈췄으며 승무원의 생사도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장면은 하마스의 주작이며 선동에 가깝습니다. 하마스의 메르카바 파괴 영상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영상에선 하마스가 실제로 전차를 파괴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메르카바의 능동방어 시스템의 대전차 로켓이 무력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대전차 로켓은 전차의 천적이 맞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대 전차전의 주인공 능동방어장치 APS, 그리고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로 세계 초고 수준의 APS를 직접 개발 개량한 한국형 KAPS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하마스 군이 사용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북한제입니다. 북한제 불세 2와 구소련의 RPG-7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하고 다시 지하로 숨어버리는 게릴라 전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뉴스가 전파를 타고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 역시 이스라엘처럼 초토화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피격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메르카바 포탑 측면에 붙어있는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체계 트로피 시스템이 하마스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마스는 물세 1을 구입하면서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까지 제대로 전수받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실시간으로 유족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사망한 전차 승무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스가 전쟁 기간 동안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지금도 가자지구 곳곳에선 시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흔히 시가전을 장갑차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기감사단의 피해는 아주 미비합니다. 일단 하마스 군이 사용하는 장비가 워낙 형편없기 때문인데요.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는 전쟁 수행 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러 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하마스는 제대로 된 전차는커녕 야포조차 없고 그나마 이들이 믿을 만한 무기라고 해봐야 텐덤 방식의 대전차 로켓이나 박격포탄과 폭약을 조합해 만든 IED 정도가 고작입니다. 전술한 대로 이들은 RPG-7 계열 대전차 로켓이나 북한이 지원한 불세 2 대전차 미사일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전차 고폭탄두는 성형 작약 효과를 이용하는 지향성 폭약이기 때문에 현대식 전차 장갑을 뚫고 제트 기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보병 단위의 대전차 무기로 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지만 무기의 질적 저하는 하마스의 인명 손실을 가져올 뿐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데미지를 입힐 수 없었죠. 실제로 중동의 소식을 전하는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손실된 메르카바는 총 5대로 3대가 노획되었으며 격파된 것은 2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이 힘을 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능동방어 체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능동방어 체계인 트로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능동방어 체계란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이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공격받기 이전 능동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은 APS의 선두주자로 이른바 미니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360도 전방위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는 트로피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물리적으로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데요. 소프트킬 방식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서 내뿜는 유도 전파를 교란해 기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6만으로 목표물을 조종하는 무유도 로켓 방식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예로 들면 1차적으로 전자전 공격을 이용해 대전차 미사일의 소프트킬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1단계에서 무력화에 실패하거나 무유도 로켓이라면 포탑 하드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 피격 직전에 적의 발사체를 요격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0.50, 6초에 불과한데요. 승무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역시 그 어떤 나라보다 APS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전차용으로 개발되어 820kg에 육박하는 트로피 HV를 라메르 장갑차에 탑재하기 위해 480kg으로 경량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트로피 MVVPS인데요. 이 덕에 이스라엘은 2009년을 시작으로 하드킬 방식의 APS를 실전에서 검증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드킬을 장착한 이후로는 자국 전차가 적의 대전차 화기에 파손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조금은 허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에 장착돼 운용 중인 트로피 시스템은 독일 레오파르트2는 물론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에도 탑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 중이던 퀵킬, 아이언 커튼 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선택했는데요. 하드킬 APS의 문제는 아군 보병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적의 로켓이나 미사일을 전차 근처에서 직접 요격, 폭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특히 APS의 원조격인 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든 아레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격 시 발생하는 폭발이 너무 커서 전차의 반응장갑까지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만약 주변의 보병이 재병합동 중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반면 트로피 시스템은 소형 EFP를 이용해 폭발 방향을 방사형으로 한정 짓습니다. 요격탄 파편 범위 역시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군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트로피 시스템을 채택한 건데요. 자국에서 APS를 개발하느니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트로피를 탑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인데요. 미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 가장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의외로 능동방어 체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에 버금가는 능동방어 체계를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른바 KAPS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능동방어 체계는 AI 및 DIRCM 기술 등이 탑재된 상당히 높은 수준의 APS인데요. AESA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 추적하고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AI로 분석해 대응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DIRCM의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밀리미터파, 적외선, 가시광선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다영역 차단 연막탄을 발사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요. 또는 트로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직접 요격탄을 발사해 로켓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능동방어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러시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PS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전차의 생존성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토록 훌륭한 KAPS를 개발해 놓고도 정작 K2 흑표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체계만 탑재했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K2에서는 하드킬 APS 탑재를 위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방어력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30톤 이상의 중장감 차량이 대부분인 해외의 보병전 투장갑차와 달리 대한민국은 경장감 차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고 지형이 험악한 대한민국의 지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을 높인다며 장갑이 더 얇은 염가형 차량을 도입하거나 대전차 지뢰 방호 시스템, 모듈식 장갑에 회의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기능 방호 시스템을 개발하고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군 차량의 지뢰 및 소총탄 방호를 기본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신형 군용 차량의 경우 대전차 지뢰 방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하다못해 경제 규모가 작은 동유럽 국가들마저 최근 도입한 전차와 장갑차의 APS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APS 도입을 망설이는 중입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APS를 적용하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기가 찬 일입니다. 북한은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서 신형 전차인 M2020 개량형을 공개하면서 능동방어장치 시면 영상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M2020은 2020년 처음 공개된 모델로 당시에도 포탑 전면 및 측면에 박스형 물체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시면 영상에서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신형 전차의 도입 수량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KAPS 설치에 대당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며 탑재를 반려했습니다. K808 장갑차가 일대에 약 17억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게다가 보병과의 합동작전이 많은 국내 기갑 교리를 생각하면 하드킬 방식의 부수적 피해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 수출 모델인 KEPL에 트로피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되었던 대당 13억을 호가하는 KAPS의 높은 가격도 규모의 경제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어필하던 K방산에 또 하나 비장의 카드가 부여된 것이죠.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 비협조적이며 구태의연했던 정부와 군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산악면 주관으로 지향성 방해 기술과 차량 탑재용 목합제머 설계 기술, 위협체 탐지와 통합 연동, 표적 대응 등을 포함한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보다 완벽한 KAPS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